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박구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부동산공법 개정 내용에 대한 강의 시간입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일부 개정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본서에 반영이 안 됐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들 그것까지 포함시켰고, 또 하나가 아직 개정은 됐는데 내년도 시행되는 거, 즉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것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은 됐는데 내년에 시행될 거, 그 내용은 그 개정되기 전에 있는 지금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개정될 거니까 참고로 알고는 계시라. 물론 합격하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하려면 또 합격하고 나서 이미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라는 거 알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또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도 알기 위해서는 개정될 내용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행은 내년에 된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중심으로 했다? 기본서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바뀔 것들만 표시라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일부 개정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서에 없는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낸다 보고, 또 제가 읽어봐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시험 문제 날 건덕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 그것도 다 과감하게 빼버렸으니까 지금에는 이것만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합니다. 물론 기본서에 있는 게 아니라 유학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유학집 몇 페이지까지는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돼서는 책을 찾아서 유학집만 보시고는 유학집에 관련된 부분에 개정되겠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더냐?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건축물, 건축 등을 할 때 완화시켜 주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무슨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 등을 완화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교재 140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완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140페이지 맨 위에 보면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첫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건축한다?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물, 건축 등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건축물, 건축 등을 할 때는 뭐에 맞게 하라? 지구단위에 맞게 하라.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 지구단위에 맞지 않게 해도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죠? 세 가지 가설 건축물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40페이지 맨 위에 쪽에 2번 쌍괄호 2가 나오고, 그때 존치 기간이 몇 년인 거? 원칙적으로 3년에 보여서 조례가 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한 존치 기간이 그런 3년 이내의 가설 건축물. 자, 존치 기간이 몇 년? 3년 이내인 가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치기간 3년의 가설 건축물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써 있었어. 지구단위에서 건축물 중에서 존치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 이내가 조례가 정한 3년에 보여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 있죠? 그 기간 이내라면 그런 가설 건축물은 뭐가 필요 없다? 지구단위계획대로 안 해도 설치하지, 그 지구단위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데, 이거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여기만 바뀌었어. 다만 다음 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각각 다음 과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뭐 할 수 있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3년 이내에서 존치기간을 정한 건 그건 지구단위대로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연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존치기간 연장을 어떻게 연장하게 바뀌었더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또는 전시위한 견본주택, 일단 두 가지야. 국가나 지방자치가 공익목적으로 지은 가설 건축물이나 또는 견본주택, 우리말로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었죠? 그 모델하우스는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횟수별 3년에 포함해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은 계속 연장할 수가 있답니다. 이때 3년 이내에서 조례로다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몇 번까지 할 수 있냐? 이것도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서 그 2번을 갖다 연장할지 3번 연장할지 4번까지 연장할지 요거는 조례에서 그 횟수를 정하면 그 횟수만큼 계속 연장해서 그 가설 건축물을 존치시킬 수 있답니다. 또 하나가 건축법에 따라 뭐 하는 것들? 도시군 계획설 및 도시개설 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자, 이건 또 어디에 나오는 거지, 이 내용이? 자, 여기다 도로 만든다고 무슨 얘기?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죠? 1년이 지났어. 근데도 아직도 단계별 지평에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지평에 포함되지 않았대. 그럼 1단계 포함되지 않은 건 앞으로도 3년 내는 도로 낼 계획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 가설건축물 설치한 거 뭐 해야 돼? 3년 내도 지금 2년 전인데 3년 돌아낸다? 그럼 이 가설건축물 설치한 이 땅에다가 뭐 할 수 있어? 일부 개발행위 허가받고 할 수 있죠. 그때 뭘 질 수 있다? 가설건축물. 그거다. 가설건축물을 허가받고 졌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뭐 해야 되죠? 그때서 또 철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 그때 가설건축물 준칙하는 원래 3년 이내로 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바뀌었더냐? 그거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3년 지났는데 아직도 도로 안 만들어. 그럼 도로 만들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설치했던 가설건축물 계속 존치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도시군 사업이 시행될 때는 계속 존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게 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럼 148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에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뭐 하는 게 더 있죠? 맨 위에 물건을 쌓아놓을 때 허가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물건을 쌓아놓는 것들 맨 위쪽에 나오는 허가받는 거 원래 6가지 허가사항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6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받아라. 그중에 6번째 거 녹관 자지역에서 녹관 농자만 안 돼요. 녹관지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아라 그랬어. 그때 그냥 그 안에는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울타리 안에는 건축물이라 그러는데 그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 그냥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물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당은 그냥 건축물이라 무슨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그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있죠? 그 건축물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다가 물건 쌓아놓는 건 문제되지 않고 그런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그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있는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면 그거는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있는 울타리 안에서는 어떻게 쌓아놓든지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고 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있는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는 그건 허가받아라는 그런 뜻이더라 라고 새겨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허가 불표로 개발행위에 뭐가 나오더냐? 149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나와. 그 중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하면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답니다. 그 경미한 중에서 뭐가 나온다? 동그라미 니은에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그 공작물의 설치 중에서도 다시 몇 번째 거? 동그라미 A, B 중에서 어떤 거? B. 동그라미 B번. 무슨 지역에서? 녹관, 농지역에다 뭐 설치하는 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요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옛날에는 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비닐하우스에다 뭐 설치했어?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면 그거는 다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고 설치하라.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하는 허가를 받아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죠? 이제는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이나 양식업을 하기 위해요.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양식장 이렇게 봐서 육상어류 양식장에서 육상어류장을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양식업을 하기 위해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 요거는 허가받아라. 이런 식으로 3월달에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허가불표로 개발행위에서 동그라미 미음 그럼 어디에 나오죠? 리얼 미음은 150페이지 한 장 더 넘어가. 미음에 보면 토지 분할에서 미음에 보니까 두 번째 거 B에 보면 토지 분할 중에서 B에 보니까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하여금 토지 분할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에다 뭐 설치하려고? 우리 시청 건물 지으려고. 그게 공공용지죠? 그럼 그런 공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토지를 분할하고 시청 건물 땅으로 분할하는 건 허가받고 분할하지 않고 그냥 분할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때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란 말을 뭐로 바꿨다?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또는 공공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 이렇게 바꿔버렸어. 그래서 국유지로 가져가려고 또는 공유지로 가져가려고 분할한다. 토지 분할한다. 또는 공공설 사용하려고 그래서 분할을 한다. 이때는 허가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개정해서 수정해서 바꿔놨다는 거. 그것도 3월달에 개정되니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국토법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이제 무슨 법?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먼저 193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무슨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근데 개발계획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 시기 언제? 구역을 지정하면. 예외 있었죠? 아니야. 먼저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 몇 가지 있었죠? 공자생 왜 국삼. 공자생 왜 국삼 있었죠? 그 중에 몇 번? 바로 4번,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과 협의하여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그때는 누가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었죠. 그 5번. 근데 국가균형 발전하는 걸 이번에 뭐로 바꿨다? 최근에 바뀐 거야. 지역균형 발전으로 바꿨습니다. 언제? 한 달 됐죠. 7월 10일째로 개정됐어. 그래서 전번에 강의할 때는 설명 못했던 게 이미 개정된 게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강의하기 전에. 그래서 이건 지역균형 발전에서 관계 중앙행정과 협의한다. 그거는 국가균형 발전을 지역균형 발전으로 바꿨다. 요거하고 또 있어요. 언제? 205페이지 가보면 그 내용과 관련된 게 또 있어요. 그럼 205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죠? 자, 원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이상 돼야 돼.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 예외 10만 이상 돼야 돼. 근데 그런 걸 적용하지 않고 지멋대로 면적과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죠. 몇 군데 있었죠? 4군데. 어디? 취, 개, 지, 국.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면적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규모 제한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네 번째 거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있던 거야. 요거요.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에서 관계 중앙행정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을 정하는 지역.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 제한 이 지역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면적 규모 같은 걸 적용하지 않고 네 멋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랬었어. 그때도 국가균형 발전을 뭐로 바꿨다? 지역균형 발전의 말로 그것도 바뀌었으니까 그 두 군데는 둘 다 국가균형 발전을 지역균형 발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도 같은데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바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바로 그 사업 시행자 바로 누구죠? 공동주자법인 화천대유 관련된 문제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그 사업 시행자 중에서 공동주자법인이 있습니다. 이때 공동주자법인은 바로 공공시행자들하고 누구하고 민간 참여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공동주자법입니다. 이때 민간 참여자가 바로 누구였었죠? 화천대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수익금으로 챙겨갔잖아. 앞으로는 그 수익금 그렇게 챙기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거는 요약집에도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어. 근데 거기는 법률에 있는 내용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규정된 건 거기다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 중 몇 가지는 거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하죠. 이건 문제로다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정리될 건데 지금 1호로다 이것도 정리합니다. 자, 첫째는 무슨 내용이 추가됐죠? 공공시행자가 바로 누가? 공공시행자들 국가나 지방자치나 토지사업소나 지방공사 같은 그런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 바로 누구죠? 민간 참여자와 뭐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다. 그 법인이 무슨 법? 공동주자법을 설립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은 너무 많이 남기지 말래. 이윤율은 민간 참여자 이윤율 이게 중요한 거야.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그 비용에 얼마까지만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간 참여자는 수익이 난 것 중에 10% 이하만 니들이 가져가야 되지. 전번같이 화천대유같이 수천억씩 가져가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못 박은 거고. 또 하나 이때 총사업비는 어떤 거에 들어가는지 포함되는지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자, 세 번째 이때 공공시행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한다.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민간 참여자는 공모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선정할 거냐? 선정 방법이 규정돼 있고 그때는 공모 방식을 한다고 정리하고 이때 민간 참여자로 선정되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한할 수 있어. 그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민간 참여자가 누구고 공공시행자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죠. 공동주자에서 같이 하시죠.
라고 참여를 제한할 때는 어떻게 사업을 제한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 제한자는 대상 지역 토지 면적의 얼마를 소유할 것? 3분의 2상을 소유할 것. 제한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되지.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지가 같이 하자고. 그 수익은 이만큼 가져간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할 것. 자, 두 번째. 어디에서만 한다? 대상 지역이 도시 지역에 해당할 것. 관농자 지역인 시골 지역은 안 돼. 도시 지역. 다만 도시 지역에서도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있죠? 그거는 빼고 그린벨트인 개발 지역은 뺀 나머지 도시 지역에만 개발할 수 있다. 또 대상 지역의 면적은 너무 커도 안 돼. 10만 제부터 미만일 것.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내지 못하게 하고 면적도 10만 미만만 공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답니다. 아셨죠? 자, 그런 것만 여기는 정리하면 되죠. 또 하나가 마지막 거 이거 개발이익의 재투자라는 게 있어요. 2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했죠. 그래서 민간 참여적에 배분해야 될 개발이익이 원래 지들 이윤율을 초과해버렸다. 그럼 초과해서 남는 것들은 어떻게 할까? 아까 얼마만 주랬어? 10%만 주라고 그랬잖아. 근데 10%를 주랬더니 이윤율이 더 남는 게 더 있어. 이 남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써야 될 거냐?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초과분은 어떤 용도로만 써야 될까? 첫 번째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납입을 하랍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설치되는 거기다 납입할 것. 두 번째는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한 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 여기에 설치하는데 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 초과 이유는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 세 번째는 뭐 하는 데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그죠? 그거 또 하나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이하는데 가격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싸게 공급하는다.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하는데 거기다 쓰랍니다. 그 밖에 시군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초과 이유는 그런 데만 사용이 되지 함부로 딴 데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이렇게 초과 이윤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다라.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도시개발법. 이제 무슨 법? 정비법. 자, 정비법에서는 먼저 말씀드릴 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거야. 내년도 1월부터 시행입니다.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내년도 시험범위에 들어간 거지 올해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셔요. 이렇게 지금 노랗게 짠 거. 여러분들 자료에는 밑줄 쳐져 있어요. 그것들이 일부 개정된 내용이니까 그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기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별로 올해는 개정돼서 볼 내용이 없다. 자, 아마 이전까지 부동산 공법 중에 가장 개정된 게 없는 애가 올해입니다. 이렇게까지 개정된 게 없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무슨 법? 건축법으로 넘어가죠.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것들이 일부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요거 4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20페이지가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23번에 보면 교전 및 군사시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교전 및 군사시설을 뭐라고 바꿨다?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이렇게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전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은 보호소 또는 감호소 또는 이런 교도소 이런 데를 말하죠. 그게 교도소하고 군사시설들, 국방군사시설하고 그걸 같은 거로 본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도시설은 교도시설이고 국방시설은 국방시설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둘로 구분시켜서 이제 두 가지로 쪼개버렸다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올해 5월달에 바뀐 게 있죠. 뭐죠? 기숙사를 갖다가 둘로 나눠버렸어. 종전엔 기숙사 하나로 됐던 걸 지금 뭐로 바꿨다? 일반 기숙사하고 이거 임대형 기숙사 두 가지로 기숙사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두 가지로 기숙사가 구분됐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아까 말한 교전 및 군사시설은 교전시설, 국방군사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다는 거. 자, 이것이 전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슨 법? 주택법. 자, 주택법에서는 뭐가 바뀌었느냐? 좀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뭐가 앞쪽에 있어요. 용어정에 도시형 생활주택 바로 554페이지입니다. 그 554페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무슨 주택? 소형주택. 그 소형주택이 요건을 갖춘 거, 다음에 요건을 갖추래. 그 중에 동그라미 리을번이 있어요.
보면 주거전입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소형주택은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었죠. 종전에 저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걸 뭘 바꿨죠? 밑에 거 바꿨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 그럼 소형주택은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2개짜리하고 3개짜리인 침실을 두는 소형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3분의 1이라 얼마까지 할 수 있어? 2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이라 2분의 1까지도 뭘 할 수 있다? 소형주택 침실이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3분의 1까지 두는 걸 2개 이상의 침실을 2분의 1까지 두도록 완화시켜 준 거죠. 근데 이게 조심할 게 있어. 그때 2분의 1까지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3분의 2 부분 그 세대가 주차 대수를 몇 대 둔다? 0.7대 이상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했더라. 그러니까 주차 확보하는 공간을 좀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야. 세대별로 0.7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그때는 그 확보한 숫자 비율에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올라간다?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 2분의 1까지 그렇게 침실 수가 2개 이상인 걸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킨 내용이 있더라.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또 하나 간단해요. 우리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할 때 지역별로 다 모집하는데 그 지역에서 강원도 있었죠. 그 강원도는 뭐로 바뀌었다? 강원 특별자치도라고 바뀌었다. 뭐 이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강원도는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전부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뭐 하는 거? 투기 과열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율을 제한하겠습니다. 그 투기 과열에서 전매기 제한은 종전에는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바꿨어. 어떻게 했죠? 수도권에서는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몇 년으로 한다? 1년간만 전매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투기 과열에서 전매 제한은 수도권은 3년, 그 이외의 지역은 1년, 요거면 전매 제한. 이게 바뀐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죠. 이게 개정된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게 왕창 바뀐 것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번에 자료 드린 거 있어요. 따로 인터넷 우리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이트에 인강드림 사이트에 가보면 개정된 것들 그런 것 별도로 다 요약집에 그 집어넣을 것들 그 내용 있잖아. 그거 정도만 정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그동안 새로 바뀐 것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개정되는 중요한 데서만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